돈은 피보다 진했습니다. 법은 눈물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처음부터 저승사자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웃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30년을 기다린 복수였습니다.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2026년 효도법 개정 이후 부모님과 자녀 사이에도 계약이 필수인 시대가 왔는데요.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극적으로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 참여는 이 채널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한복판, 백화점 명품관 VIP룸. 일반 손님이라면 발조차 들이밀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크림빛 카펫 위로 샹들리에 불빛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공기 중에는 이름도 낯선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가득했습니다. 그 방 한가운데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글래머러스한 실루엣에 단정하게 올려 묶은 머리칼, 그리고 흰 목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어떤 품위. 그녀는 지금 다른 여자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새 구두를 신겨주고 있었습니다. 명품관 직원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라도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참 일 잘하는 직원이구나 라고. 손놀림이 능숙하고 미소가 자연스럽고 고객의 불편함을 미리 읽는 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저 품위와 저 눈빛을 가진 사람이 왜 하필 이 자리에 있을까요? 소파에 느긋하게 기대앉은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때, 잘 맞아? 강유진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강 회장의 외동딸. 그녀는 구두를 신겨받으면서도 무릎 꿇은 직원을 단 한 번도 똑바로 내려다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자리에 사람이 아니라 가구가 있는 것처럼. 딱 맞습니다, 고객님. 무릎을 꿇은 직원의 이름은 수연이었습니다. 이수연. 그녀는 구두끈을 조심스럽게 여미며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소를 자세히 들여다본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 등골이 서늘해졌을 겁니다. 그것은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의 미소가 아니었으니까요. 오랜 준비를 마치고 마침내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유진은 거울 앞에 서서 구두를 신은 발을 이리저리 돌려보았습니다. 수연은 한 발 물러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의 얼굴을, 20여 년이 지난 얼굴을, 고등학교 시절보다 더 날카로워졌고 더 차가워졌지만 그 아래 흐르는 것은 여전히 같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곧 권리라고 믿는 사람 특유의 그 눈빛. 유진은 수연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여 년 전 수연은 유진에게 그저 투명한 아이였으니까요. 가방을 들어주고 먹다 남긴 도시락을 치워주고 심부름을 대신 해주던 아이. 가난했고 조용했고 존재감 없이 사라지던 아이. 그런 아이의 얼굴을 기억하는 여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이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수연이 이 명품관에 취업한 것은 석 달 전이었습니다.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고 교육을 받고 웃는 연습을 했습니다. 강유진이 이 백화점 VIP 고객이라는 것을 수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어느 백화점을 주로 이용하는지, 어느 요일에 오는지,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는지, 그 모든 것을 수연은 조용히 오랜 시간에 걸쳐 파악해 두었습니다. 오늘은 그 준비의 첫 번째 결실이었습니다. 유진이 새 구두를 마음에 들어하며 카드를 꺼내는 동안 수연은 다른 구두 상자를 정리하는 척하며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객님, 지난달에 나온 신상 백이 고객님 스타일에 딱 맞을 것 같은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라고. 유진은 잠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똑바로. 그 눈빛은 사람을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유진은 평생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았을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게 쓸모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계산하는 눈. 그리고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연은 유진이 매장에 올 때마다 가장 먼저 응대했습니다. 유진의 취향을 기억했고 유진이 말하기 전에 원하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에게 잘 맞는 도구를 찾은 것처럼 수연은 그 당연함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당연함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문을 열어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달이 지났을 때 유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혹시 다른 일 생각 없어요? 우리 아버지 곁에 있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눈치도 빠르고 손도 빠르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워 보여서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듣는 제안에 고민하는 사람처럼.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일인지 좀 더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유진은 설명했습니다. 하반신 마비에 청력까지 잃어가고 있는 아버지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전담 간호사와는 별개로 자신의 말이라면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유진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신뢰가 섞여 있었습니다. 효심 깊은 딸의 목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수연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유진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수연은 잠시 서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수연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유진의 걸음걸이에 배어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의심 없는 걸음. 하지만 이 만남을 설계한 것은 수연이었습니다. 이 백화점을 고른 것도, 이 매장을 선택한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유진이 수연을 발견했다고 믿는 순간에도 수연은 이미 유진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준서가 처음 저택에 왔던 날 밤이었습니다. 수연이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는 순간 뭔가 달라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서랍 손잡이가 평소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연은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침대 위의 가방이 조금 움직여 있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재킷의 방향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방에 들어왔다 나간 것이었습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지우지는 못한 채로 수연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든 것들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손가락 끝이 서랍 안쪽 면을 훑는 순간 아주 미세한 틈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은 그 안쪽 판을 손끝으로 밀었습니다. 숨겨둔 이중 바닥이었습니다. 거기에 납작한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그대로였습니다. 발견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슬아슬한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녹음기를 꺼내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납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 하나가 30년의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발각되었다면 이 집에서 나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수연은 녹음기를 다시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손이 떨린 것은 수연은 그 손을 다른 손으로 덮었습니다. 강 회장이 준서에게 서명을 거부하던 날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렸습니다. 흔들리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손이 떨렸을 것이었습니다. 새벽 부엌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로 혼자 앉아 편지를 쓰던 그 밤들마다 그래도 어머니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서가 현관을 나서는 걸음이 보였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면서 수연과 시선이 한 번 마주쳤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은 이미 서로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상대가 무엇인지를 말없이 조용히. 왜였을까요? 왜 하필 이 백화점이었고, 왜 하필 이 매장이었고, 왜 하필 오늘이었을까요? 수연이 그 집의 문을 처음 열던 날, 붕꽃 향기가 그녀의 옷자락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에는 가느다란 은반지 하나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낡고 작은 반지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지가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수연을 처음 보았을 때 그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유진도 그 자리에 있던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변화였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잊어버린 무언가를 불현듯 떠올린 사람처럼.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수연이 그 집에 들어온 지 3주가 지나던 날 아침, 처음으로 오빠가 나타났습니다. 강준서, 강 회장의 아들이자 유진의 친오빠. 현관을 들어서는 그의 걸음걸이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이 집의 모든 것을 소유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고 그러면서도 어딘가 서늘한 걸음이었습니다. 수연은 차를 내오면서 그를 보았습니다.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 한 잔을 조용히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상한 장면이었습니다. 준서는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습니다. 찻잔을 들고 집안을 천천히 훑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이 잠시 서재 쪽 묵직한 문에 머물렀다가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 집에서 아들이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이 아버지 방이 아니라 서재였다는 사실을 수연은 보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준서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년 전 동남아시아에 밀어넣은 물류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환율 탓이었고, 다음에는 파트너 문제였고, 마지막에는 준서 자신의 판단 착오였습니다. 채권자들이 이미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아버지의 회사 지분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버지 명의의 지분을 담보로 잡히면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서명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쉽게 서명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에게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강 회장 명의의 건물이 있었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임대료만으로도 매달 상당한 수입이 들어오는 건물이었습니다. 유진은 10년 전 이혼한 이후로 혼자였습니다. 아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 그 건물을 증여 형태로 자기 이름으로 넘기면 상속세보다 훨씬 유리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 효도 기록에 그토록 집착한 것도 아버지를 직접 돌본 자식에게 재산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노후가 불안했습니다. 아버지 재산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남매는 각자의 이유로 같은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유진이 내려왔고 남매는 거실 한편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연은 주방에서 강 회장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며
그 말들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목소리는 벽을 타고 새어나왔습니다. 날카롭고 짧고 서로를 향해 겨누는 것들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남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가 두 사람 사이에서 온기가 아니라 서늘한 무언가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도마 위에 칼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4월이 오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택이 조용한 오후였습니다. 유진은 외출 중이었고 간호사는 쉬는 날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낮잠에 드신 터였습니다. 수연이 서재 앞 복도를 지나는데 준서가 나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강 회장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부르셔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서명 하나만 받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복잡한 거 아니라고, 사업상 필요한 서류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라고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간호사 선생님한테 지금 오실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제부터 아버님 손떨림이 조금 심해지셔서 담당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준서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 손이 멈추었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복도에서 마주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 손가락을 얹은 수연과 서류 봉투를 쥔 채 굳은 준서가. 잠시 후 준서가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됐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옆구리에 끼우고 복도를 걸어 나갔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알았습니다. 그 걸음이 빠른 것이라는 것을. 강 회장의 방문이 그대로 열려 있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뜨고 계셨습니다. 낮잠을 주무신 게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무릎 덮개를 고쳐드리고 물러섰습니다. 강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고맙네 라고. 서명 얘기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유진이 외출을 하고 나서 저택 안이 조용해진 그 틈에 준서가 강 회장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연은 복도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준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낮았습니다. 그러다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를 피하려다 멈추었습니다. 강 회장의 점심약을 아직 드리지 않았으니까요. 복도 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준서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해외 사업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잠깐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회사 지분을 담보로 잡힌 대출 하나만 보증을 서달라고. 처음에는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준서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단단해지더니 차가워졌습니다. 평생 아버지 그늘 아래서 살아왔는데 이것 하나 못 해주냐고. 자식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서가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나가는 발걸음이 단단하고 빠른 것이 안에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사람의 걸음이었습니다. 준서는 수연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잠시 기다렸다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강 회장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이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들어가 약을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물 한 잔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물러서려다 멈추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둔 두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것을 멈추려는 것인지 한 손으로 다른 손을 덮었습니다. 그래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옆에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잠시 후 수연이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2월의 바깥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차갑고 맑은 공기였습니다. 강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코로 그 공기를 마셨습니다. 손의 떨림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수연은 그냥 거기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무렵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원래 과묵한 분위기도 했지만 몸이 무너지면서 마음의 문도 함께 닫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들, 딸이 와도 눈을 맞추는 시간이 짧았고 간호사가 말을 걸어도 짧은 대답 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연이 곁에 있을 때만큼은 달랐습니다. 수연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곁에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면 함께 그쪽을 바라보았고 오래된 음악을 틀어달라고 손짓하면 볼륨을 맞춰 틀어드렸습니다. 식사 중에 숟가락을 내려놓으면 억지로 더 드시라고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상을 물렸습니다. 억지로 채우지 않는 그 빈자리가 말보다 먼저 강 회장에게 닿았던 것 같았습니다. 어느 흐린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잿빛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방 안에는 오래된 피아노 선율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무릎 위에 낡은 사진첩을 올려두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가까이 다가가 흘러내린 무릎 덮개를 고쳐드리려다 멈추었습니다. 사진첩 위에 펼쳐진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 회장과 그 옆에 서 있는 한 여자. 여름날 어딘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자는 웃고 있었습니다. 작고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수연은 무릎 덮개를 천천히 정리해드리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강 회장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손끝으로 아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늙고 마른 손이 낡은 사진 위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서가 다녀간 날과 같은 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이 달랐습니다. 아까는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떨림이었다면 지금 이 손의 떨림은 달랐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이름 붙이기도 어려운 무언가였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보면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어른의 오래된 슬픔 앞에서 물러서는 것이 예의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택이 잠든 뒤였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방에 불을 켜지 않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에서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었습니다. 가장 오래된 편지를 펼쳤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발에 있었습니다. 필체가 떨려 있었습니다. 첫 줄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딸아. 수연은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오래된 정원이 보였습니다. 목련은 다 졌고 어둠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 집의 공기가 폐 깊이 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목련이 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유진이 강 회장의 방에서 나오다 수연과 마주쳤습니다. 손에 약통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드려야 할 혈압약이었습니다. 유진이 수연에게 약통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굳이 안 드려도 된다고 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으면 오히려 어지럼증이 심해진다고 주치의랑 얘기해봤다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상식적인 말처럼 들렸습니다. 수연은 약통을 받아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수연은 손 위의 약통을 바라보았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강 회장의 방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계실 것이었습니다. 목련이 지는 것을 보고 계실 것이었습니다. 눈치채지 못한 채로 수연은 약통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컵 떠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은 창가에 있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수연이 약을 꺼냈습니다. 유진이 서랍에 넣어둔 바로 그 약이었습니다. 물 한 잔과 함께 탁자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강 회장이 말없이 약을 집어 삼켰습니다. 수연은 물러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이 수연을 복도에서 불러 세웠습니다. 약통을 내밀었습니다. 서랍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이거 내가 빼뒀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차갑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이 달랐습니다. 수연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진은 약통을 다시 가져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계단을 오르기 전에 딱 한 번 수연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그 눈빛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의심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인 채로 유진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심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아직 확신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있어서 이 집의 냄새가 몸에 배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오늘 낮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강 회장이 시집을 건네주던 순간이었습니다. 두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늙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낡은 표지를 조심스럽게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것을 돌려보내는 사람처럼 그 손을 보는 순간 수연의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용서도 아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무언가였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람의 안에 생겨나서는 안 될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수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부엌이 떠올랐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혼자 앉아있던 뒷모습이었습니다. 자는 줄 알고 흐느끼던 소리였습니다. 수연은 한 번도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들이 수연을 다시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흔들리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편지를 다시 접었습니다.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납작한 녹음기를 꺼내 오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수연은 불을 켰습니다. 손가락에 끼워진 가느다란 은반지를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거라 늘 끼고 다닌다고. 강 회장은 오래 바라보다가 이내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은 때로 말보다 많은 것을 담습니다. 그 방 안의 침묵은 30년치였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은 수연을 복도로 불러 돌봄 일지와 의료비 내역을 자신의 이름으로 정리해달라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눈빛은 분명했습니다. 부탁이라는 형식을 빌린 명령이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말이 없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의 얼굴에 안도가 지나갔고 그녀는 곧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수연은 그 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은반지가 복도 불빛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뿐이었습니다. 수연은 이내 강 회장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약을 아직 드리지 않았으니까요. 문을 살며시 두드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수연은 소리 없이 들어가 약을 탁자 위에 놓고 물 한 잔을 채워두고 흘러내린 무릎 덮개를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강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수고가 많다고. 아들, 딸에게 쓰는 목소리와는 결이 달랐습니다. 오래 혼자 있었던 사람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온기 가까이에 서 있는 것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왔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저택의 낡은 정원에 매화가 피기 시작했고 강 회장은 그것을 창밖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수연은 그 옆에서 조용히 차를 올렸습니다. 말이 없는 두 사람 사이로 꽃향기가 흘렀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수연은 유진의 지시대로 기록을 정리하겠다고 하면서도 강 회장 곁에서는 이토록 따뜻할 수 있을까요? 그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지금은 아직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3월이 왔습니다. 저택의 낡은 정원에 매화가 피었다가 지고 그 자리에 목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흰 꽃잎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고 아침 햇살이 그 위에 내려앉으면 강 회장의 방안까지 환해지는 날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꽃을 좋아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목련이 핀 이후로 창가에 앉아 있는 시간이 부쩍 길어졌으니까요. 수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에 아침마다 휠체어를 꽃이 가장 잘 보이는 창가 자리로 먼저 옮겨두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온 지 2달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하루는 어느새 이 집의 리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새벽 6시에 기상, 7시에 아침, 식사, 8시에 재활운동, 10시에 오전약. 그것들이 계절처럼 반복되는 사이 강 회장의 얼굴에서 조금씩 무언가가 풀려나오고 있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어깨가 낮아졌고 수연이 가까이 다가가도 움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말이 늘지는 않았지만 침묵의 결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침묵이 벽이었다면 요즘의 침묵은 창문 같았습니다. 닫혀 있어도 빛이 들어오는. 유진은 그것을 흡족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수연을 편하게 여긴다는 것이 자신의 계획을 더 수월하게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흡족함이 유진을 조금씩 더 대담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진은 외부에서 자신을 헌신적인 딸로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지인들에게 아버지 병문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얼마나 힘드냐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효심 깊은 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들이 유진의 얼굴에 잠깐씩 만족스러운 빛을 띠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택 안으로 들어오면 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진이 강 회장의 방 앞 복도에서 통화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기는 했지만 완전히 숨기지는 않은 채로 상대방이 아버지 상태를 묻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이 대답했습니다. 오래 못 가실 것 같다고. 그 뒤를 어떻게 해야 하나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강 회장의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문 안쪽에서 재활운동기구를 정리하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강 회장도 멈추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던 눈이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유진의 통화 소리가 열린 문틈으로 선명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청기가 없어도 들릴 거리였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문 쪽으로 가서 문을 살며시 닫았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기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강 회장은 유진이 오는 날이면 눈을 감았습니다. 자는 척을 했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수연만 알고 있었습니다. 4월 중순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유진이 술을 마신 채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걸음이었습니다. 조금 흔들렸습니다. 수연이 현관에서 맞이하려 하자 유진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들어가 있으라고. 그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수연은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강 회장의 방 쪽에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닫지 않은 것인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낮았습니다. 엄마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일찍 세상을 떠났는지 생각해 본 적 있냐고 했습니다. 어린 자식들 앞에서 항상 웃어야 했던 엄마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아버지는 그때 어디 있었냐고.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오빠 사업빚도 결국 자기가 다 막아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온 방식대로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고. 아버지가 남긴 게 재산이 아니라 상처뿐이라고. 평생 아버지 눈치 보며 살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야 하냐고. 강 회장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행주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찬물을 한 잔 떠서 들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유진이 방에서 나오는 것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유진의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술 때문인지 눈물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진은 수연을 보고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러다 아무 말 없이 지나쳤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 발소리가 천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수연은 강 회장의 방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어둠 속에서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방에서 혼자. 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빛만이 그 뒷모습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등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강 회장의 등이 그 어느 때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수연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들어가 탁자 위에 물 한 잔을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물러서려다 멈추었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있어도 되겠냐고. 아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창밖의 가로등빛 아래에서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식들한테 잘못한 것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 모른 척했다고. 그 말이 끝이었습니다. 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 회장 곁에서 밤이 깊어졌습니다. 강 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덮개를 올려드리고 물 한 잔이 닿기 쉬운 자리로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지 않은 채로 방을 나왔습니다. 이 집에서 강 회장을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들은 서명을 받으러 왔고 딸은 약을 빼라고 지시했습니다. 병이 든 노인 하나가 이 큰 저택 안에서 혼자였습니다. 수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수연을 불렀습니다. 저녁 약을 드리러 들어갔을 때 강 회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앉으라고. 수연은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강 회장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젊었을 때 버린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손수 만들어 가져오던 도시락, 같이 걷던 골목의 분꽃 향기, 그리고 헤어지던 날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돌려준 반지 하나.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 반지를 돌려받은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그 사람을 잊은 날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잊으려 했지만 잊히지 않았다고. 그리고 이제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겠다고. 그때 자신이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돈이었다고. 더 좋은 집안이었다고. 그리고 그 선택이 옳았는지 그랐는지를 평생 묻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묻지 않아도 알겠다고. 강 회장이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시집 한 권을 꺼냈습니다. 표지가 달아 있었고 군데군데 연필로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건 원래 그 사람 것이었는데 자네가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왜 그런 것 같냐는 이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것 같다고만 했습니다. 수연은 그 시집을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표지를 넘겼습니다. 안쪽 첫 페이지에 오래된 필체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숙이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5월의 저녁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닦지도 않고 그냥 흘렀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결근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습니다. 유진은 외출 중이었고 준서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저녁 목욕을 도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연이 해야 했습니다. 강 회장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단호하게 짧게. 수연은 아무 말하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20분 뒤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른 방법을 알아봤지만 오늘 밤은 어렵다고, 내일 아침에 간호사가 다시 온다고 그것만 말했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은 조용하고 능숙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순서대로 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 능숙함이 오히려 강 회장을 편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연이 강 회장의 머리칼을 빗겨드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세면대 앞 거울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 머리칼, 깊은 주름, 앙상한 어깨, 그리고 그 옆에 수연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있었습니다.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그런데 그것이 이상하게도 부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오래전부터 그렇게 있었던 것처럼. 수연의 손이 머리칼을 넘기는 순간 강 회장의 숨이 멈추었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몸이 먼저였습니다. 오래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몸이 강 회장의 의지보다 한 발 앞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이름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것이 실제하는 것이 되어버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두었습니다. 거울 속에 두고 이름 없이 설명 없이. 그것이 강 회장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수연이 빗질을 멈추었습니다. 다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거울 속의 수연이 강 회장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딱 한순간이었습니다. 짧고 조용하고 아무 말도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눈빛을 받으면서 시선을 피했습니다. 수연은 빗을 내려놓고 수건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비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창을 등지고 서 있는 수연의 실루엣이 보인 것은 그로부터 며칠 뒤였습니다. 강 회장이 낮잠에서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연이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역광이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고 윤곽만 남은 그 형상이
강 회장의 기억 속 어딘가에서 건너온 것과 겹쳐졌습니다. 머리칼의 선, 어깨의 선,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손의 선. 강 회장은 나도 모르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나오려다 멈추었습니다. 30년 동안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역광이 거쳤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이 굳었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라고. 강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강 회장을 바라보다가 이내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주무시다 깨셔서 잠시 혼란스러우신 것 같다고 그렇게만 말하고 화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려가 강 회장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5월의 비였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강 회장은 수연이 방을 나간 뒤에도 오래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없는 창가에 빛빛만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 빈자리가 아까보다 더 환했습니다. 5월의 끝자락이었습니다. 낮이 길어진 계절이었습니다. 해가 지고도 한참이 지나야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졌고 그 긴 저녁빛이 저택의 창마다 붉게 번지는 날들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빛을 좋아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방 안이 저절로 따뜻한 색깔로 물드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수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저녁 무렵에는 커튼을 걷어두었습니다. 말없이 매일. 강 회장의 몸은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수연은 느끼고 있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아침 식사량이 줄었습니다. 재활 운동을 마치고 나서 피로감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낮잠을 자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었지만 그것들이 쌓이면 작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담당 의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의사는 다음 주에 와서 보겠다고 했습니다. 유진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유진과 준서가 함께 저택을 찾은 것은 5월 25째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오는 것은 여전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수연은 차를 내오면서 두 사람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무언가 합의가 된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을 보면서도 같은 것을 향하고 있는. 강 회장은 그날 오전에 재활 운동을 마치고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보청기 볼륨을 높여두는 날이 많았습니다. 바깥 소리가 더 잘 들리는 설정이었습니다. 유진과 준서는 거실에 앉았습니다. 수연이 차를 내오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생각보다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유진이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한테 따로 연락해 봤다고. 회복에 도움이 되는 치료 몇 가지를 슬쩍 빼도 표시가 나지 않는다고. 의사 쪽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준서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짧게 말했습니다. 알아서 해라 라고. 그리고 다시 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서명을 거부했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공증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변호사한테 알아봤다고.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회장의 방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은 듣고 있었습니다. 보청기는 두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성능이 좋았습니다. 거실에서 낮게 나누는 대화도 선명하게 잡아낼 수 있는 최신 보청기였습니다. 아이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잘 듣지 못한다고 믿었고 그 믿음 위에서 점점 더 담대해졌습니다. 강 회장은 오늘만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진이 처음으로 약을 빼라고 지시한 날도, 준서가 지분 담보 대출을 요구하던 날도,
유진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원망을 쏟아내던 밤도, 복도에서 오래 못 가실 것 같다고 통화하던 날도 전부 들었습니다. 보청기를 끼고 눈을 감고 듣지 못하는 척하면서 전부 듣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강 회장의 방 앞을 지나다 멈춘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문 안쪽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조용한 것이 이상하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오늘의 조용함은 달랐습니다. 무언가 짓눌린 것 같은 조용함이었습니다. 수연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라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이 무언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열려있는 눈이었습니다. 초점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들어가 옆에 섰습니다.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약은 제대로 챙겨줬느냐고. 낮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수연이 대답했습니다. 예, 하루도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라고. 강 회장은 오래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끝난 뒤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고맙네 라고만 했습니다. 그 두 글자가 방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사건은 그로부터 나흘 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수연이 잠에서 깬 것은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특별한 소리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이 떠졌습니다. 수연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습관처럼 강 회장의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방 앞에 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강 회장의 자세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고개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호흡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얕게, 너무 빠르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단번에 알았습니다. 강 회장에게 달려갔습니다. 어깨를 짚었습니다.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입술이 한쪽으로 조금 처져 있었습니다. 수연은 즉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전화기를 귀에 댄 채로 강 회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유진에게 연락했습니다. 준서에게도. 그리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그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뇌졸중이라고. 빠르게 발견한 덕분에 최악은 면했지만 전신 마비 가능성이 있다고. 유진과 준서는 나란히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설명이 끝나기도 전에 두 사람은 복도 한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빠르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병실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 준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번이 기회라고. 전신 마비가 오면 판단 능력 상실로 볼 수 있다고. 그렇게 되면 법정 대리인을 세울 수 있다고. 유진이 받았습니다. 대리인이 되면 재산 처분도 가능하다고. 두 사람의 말이 빠르고 낮게 오갔습니다. 수연은 병실 밖 복도에 서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강 회장의 손을 잡고 왔던 그 손으로 지금 복도 난간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얘질 만큼 유리창 너머로 강 회장이 보였습니다. 각종 기계에 둘러싸인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작아 보였습니다. 병실이 크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작아 보였습니다. 수연은 유리창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유진이 준서에게 낮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긴 복도 위에 나란히 드리워졌다가 각자의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밤은 길었습니다. 병원은 조용했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손을 잡을 수 없는 자리에서 유리창 너머로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수연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손가락의 은반지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짧은 계절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은 날에도 어딘가 무거워 보였고 공기 중에는 곧 쏟아질 무언가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뇌졸중 이후 전신 마비 상태로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만 간신히 떴다 감았습니다. 그것만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연은 매일 병원으로 갔습니다. 유진은 이틀에 한 번이었습니다. 준서는 처음 한 번 왔다가 이후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병실에 가장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은 수연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을 잡고 창밖을 함께 바라보고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수연을 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아니라고 말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병실의 낮은 길었습니다. 유진이 수연을 부른 것은 장례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쓰러진 뒤로 저택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두 남매는 각자의 집에서 출퇴근하듯 들렀다 갔고 수연만 남아 집을 지켰습니다. 유진이 소파에 앉아 수연을 마주 보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신경 써줘서 라고. 목소리에 온기가 있었습니다. 처음 명품관에서 수연에게 다른 일을 제안하던 날의 그 목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덧붙였습니다. 내일 장례 마무리되면 정리해드릴게요 라고. 수고비도 따로 챙겨드릴 테니까 라고. 해고였습니다. 정중하고 당연한 듯한 해고였습니다. 수연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며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짐은 내일 장례 끝나고 챙겨도 된다고. 발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수연은 소파 옆 탁자 위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내일 장례식장에서 꺼낼 그것이었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청구서와 상속 결격 신고서와 날짜와 시간이 빼곡히 적힌 녹음 파일 목록이 담긴 봉투였습니다. 법원 접수는 사흘 전에 마쳐두었습니다. 유진이 해고를 통보하기 전에 이미 끝난 일이었습니다. 수연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한번 가볍게 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가야 했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기 전에 자리를 잡아두어야 했습니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들어올 저승사자를 오늘 밤 내보내려 했지만 저승사자는 내일 아침 정해진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유진이 선택한 자리에서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고 햇살이 창유리를 타고 들어와 강 회장의 흰 이불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수연은 강 회장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5월의 저녁 시집을 두 손으로 건네봤던 날의 손이었습니다. 거울 앞에서 잠시 숨이 멎던 그 순간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손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하고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 초순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가족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고. 유진이 왔습니다. 준서도 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실 안에서 잠시 강 회장을 바라보다가 복도로 나갔습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재산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고 낮은 목소리로 빠르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 병실 바로 바깥에서
병실 안에는 수연 혼자 남았습니다. 수연은 강 회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기계 소리만 가득한 방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은 방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이 가늘게 열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강 회장의 귀 가까이에 입술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단 한 번도 떨린 적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한테서 엄마 냄새 나죠?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그러나 강 회장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가늘게 열려있던 눈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커졌습니다.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분꽃 향기, 음반지, 역광 속의 실루엣, 거울 앞에서 숨이 멎던 순간, 이름을 부르려다 멈추던 그 입술, 처음 이 여자를 보았을 때부터 무언가 아득하게 잡힐 듯 잡히지 않던 것이 그제야 선명하게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윤곽이 선명해지는 순간 강 회장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이 여자에게 품었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 거울 앞에서 숨을 참던 그 감각이 무엇을 향하고 있었는지를. 차갑고 지독한 깨달음이었습니다. 버린 여자의 딸이었습니다. 자신의 피를 나눈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느꼈는지를 이제 더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닦아줄 손도 없이, 불러줄 이름도 없이 그저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후회인지 공포인지 수치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뒤엉킨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강 회장 자신도. 기계 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의료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유진과 준서도 복도에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강재원은 그렇게 평생 말하지 못한 것들을 가슴에 품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채로. 그러나 수연에게는 처음부터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은 사흘 뒤였습니다. 강남의 대형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국화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조문객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유진과 준서는 상주 자리에 나란히 섰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슬픔과 안도가 묘하게 뒤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수연이 나타난 것은 오전 조문객이 어느 정도 빠지고 난 뒤였습니다. 상복이었습니다. 단정하고 차분한 검은 상복이었습니다. 유진이 수연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간병인이 조문을 온 것이라고. 그런데 수연은 조문객 줄에 서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발걸음으로 유진 앞으로 곧장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유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였습니다. 친자 확인 소송 청구서였습니다. 수연은 강재원의 혼외 친생자였습니다. 30년 전 강재원이 버린 여자가 홀로 낳아 키운 딸이었습니다. 법적으로 친딸임이 확인되는 순간 수연은 강 회장의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피를 나눈 자식이니까요. 증거로 첨부된 것은 어머니가 평생 붙이지 못한 편지들의 사본이었습니다. 강재원의 이름이 적힌 편지들, 그리고 유전자 감정 신청서였습니다. 강 회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에서 채취한 시료로 이미 감정을 의뢰해 두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였습니다. 상속 결격 신고서였습니다. 한국민법 제14조는 명확합니다.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자식이라도. 여기에 첨부된 것은 녹음 파일 목록이었습니다. 유진이 수연에게 혈압약을 빼라고 지시한 날, 중요한 치료 일정을 건너뛰라고 말한 날,
준서가 고개를 끄덕이던 날, 수연이 단 하루도 빠짐없이 작동시킨 작고 납작한 녹음기가 담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친자 확인으로 수연은 법정 상속인이 됩니다. 녹음 증거로 유진과 준서는 상속 결격자가 됩니다. 자식이면서도 상속받을 자격을 잃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유일한 상속인은 수연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유진이 직접 드린 저승사자가 이 집의 모든 것을 가져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유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유진은 그것을 주우려다 멈추었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어떤 분노보다 어떤 고함보다 무거웠습니다. 유진이 깨달은 것은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명품관에서 구두를 신겨주던 그 여자가 처음부터 이날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유진이 수연을 선택했다고 믿었던 그 순간에 수연은 이미 유진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것을, 20여 년 전 학교의 심부름꾼이었던 그 아이가 지금 이 장례식장에서 모든 것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저승사자를 직접 드린 것은 유진 자신이었습니다. 유진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국화 향기가 가득한 공간에서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준서가 유진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유진은 뿌리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류를 집으려 했습니다. 손이 떨려 집히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허공을 헤매는 모습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강 회장이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던 날 허공을 잡으려다 헛돌던 그 손과 닮아 있었습니다. 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가장 닮고 싶지 않은 것을 가장 정확하게 닮았습니다. 준서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은 얼굴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경고였습니다. 그러나 경고가 늦었습니다. 처음 저택복도에서 잘 부탁한다고 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늦어 있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6월의 아침이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짧고 선명한 아침 햇살이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생각났습니다. 새벽 3시에 부엌이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혼자 앉아있던 그 뒷모습이었습니다. 붙이지 못한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던 서랍 안이었습니다. 한 번도 입에 담지 않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끝끝내 버리지 못한 은반지 하나였습니다. 수연이 자는 줄 알고 혼자 흐느끼던 그 소리였습니다. 수연은 한 번도 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소리들이 수연의 안에 쌓여 이 자리까지 데려왔습니다. 명품관의 크림빛 카펫 위에서 무릎을 꿇던 날부터 저 병실 안에서 차가운 귀에 진실을 속삭이던 새벽까지 30년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흔들리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차갑게 자신의 손 위에 얹혔을 때, 수고가 많다는 낮고 허물어진 목소리를 들었을 때, 시집을 두 손으로 건네봤던 순간, 그때마다 수연은 새벽 부엌의 그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단단해졌습니다. 흔들리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다른 것이었으니까요. 돈은 피보다 진했습니다. 법은 눈물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수연이 30년을 버티게 한 것은 돈도 법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마다 혼자 삼킨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영수증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아버지의 목숨에 매긴 몸값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갚지 못한 채 가슴에 품고 살아온 사랑의 영수증이었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대신 받아왔습니다. 이 은반지와 함께 수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햇살이 손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손가락의 은반지가 그 빛을 받아 조용히 빛났습니다. 수연은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무 계산 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다 끝났습니다. 부모 곁을 지킨 사람이 누구인지 법은 이제 묻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민법은 달라졌습니다. 피를 나눴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을 받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실제로 곁에 있었는지, 실제로 손을 잡았는지, 실제로 약을 챙겼는지, 법은 이제 그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법보다 먼저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누가 진짜로 곁에 있었는지를. 효도는 재산을 받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효는 이제 재산을 잃는 이유가 됩니다. 이 이야기가 드라마로만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금 당신 곁에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자식이라는 이름의 권리가 우선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을 지킨 정성이 우선일까요? 영상 속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실지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사연을 노래 담아 들려드립니다. 편지를 썼어요. 잊지 못한 그 사람에게. 돈은 피보다 진했고 법은 눈물보다 차가웠네. 당신이 외면한 서른의 침묵이 오늘 밤 당신의 귓가에 비수가 되어 돌아오네. 명품관의 눈부신 조명 아래 무릎을 꿇고 당신의 오만한 발치에 내 청춘을 묻었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치밀한 덫을 놓으며 내 어머니의 눈물값을 낱낱이기로 했네. 주름진 손마디에 끼워진 건 세월이 아니라 당신들이 매긴 비정한 몸값표였다네. 진심을 다한 부양만이 정의가 되는 세상. 거짓된 효도는 법의 심판 아래 마지막 숨결이 닿는 그 찰나의 순간 내 이름을 부르던 당신의 그 떨리는 눈동자. 지옥으로 가는 길 내 엄마를 마주한다면 부디 당신의 그 잘생긴 위선을 용서 빌기를. 주름진 손마디 사이에 끼워진 영수증은 아버지의 세월이 아니라 자식들이 매긴 노인 한 명의 몸값표였다.